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어 이번 시간에 허생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애니메이션도 봤겠고 고전 서사갈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허생전을 이제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 내용 다시 한번 복수해보자면, 이제 서사문학이라고 한다면, 작가가 어떤 가상의 인물과 사건을 만들어내서, 허구적으로 만들어내서 긴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게 바로 서사문학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서정문학과는 좀 약간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인물이 나타나고 그 인물을 둘러싼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은 다 작가가 만들어낸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그걸 토대로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어떤 부가적인 어떤 허구된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어떤 한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사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사문학, 특히 소설 같은 이런 작품들을 읽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서사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고려시대 정기와 열전 이런 것들, 인물의 어떤 일대기를 서술해가는 어떤 가전이라든지 탁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오면서 금오신화라는 소설집이라고 설명했었어요. 그 소설집을 시작으로 우리 문학의 소설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소설 문학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허생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본 내용과 바탕에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324쪽부터 336쪽까지네요. 336쪽까지. 좀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지문치고는 좀 긴 그런 글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인물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한번 한 15분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한번 나름대로 내용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옆에 보시면 337쪽에 이제 학습활동에 이제 이 소설의 주요 사건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허생이 계속해서 어딘가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어떤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이제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이스바를 하시고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어떤 내용인지 부담스럽지 않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허생전이라는 이 작품은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소설이라는 작품을 분석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소설을 분석할 때는 항상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을 둘러싼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그리고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적 배경.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였는가, 그걸 보시면 될 것이고, 공간적 배경은 그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그 공간이 어디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시간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선 후기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조선 후기 17세기입니다. 이제 17세기 중반에서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세기. 정확하게는 조선 효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예요. 조선
조선시대, 효종시대. 조선 효종 때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어때요? 사건이, 이 소설 전체에서 사건이 펼쳐지는 공간. 뭐, 간단하게는 조선 팔도, 조선 전체를 돌아야 돼요. 안성을 갔다가, 산양에서 안성 갔다가, 어디 갔다가, 저기, 무인도 가가지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죠? 조선 전체입니다. 배경은 조선 팔도. 이제 사건을 이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공간은 이제 우리가 사건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물부터 볼게요. 우선 주인공 누굽니까? 허생이 나오죠. 허생. 주인공 허생. 그리고 뭐 허생의 아내도 나오고. 허생의 아내.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나타나죠? 변씨가 있죠. 변씨. 변씨가 누굽니까? 허생에게 돈을 빌려준 인물이죠. 변씨. 변씨. 그리고 이제 허생과 나라를 세우는 도적들도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 도적. 여러분들 아홉혈례 구두로나무 산에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인물도를 이렇게 그려줬을 거예요. 이렇게 인물도를 그리면 좀 더 내용 파악과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하는지 그거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누구로 나타나요? 실존 인물이 나타납니다. 변씨가 이제 소개를 시켜준 친구죠. 친구. 이완이 등장하죠. 이완. 이완은 실제 인물이야. 변씨 친구 이완. 그래서 허생이 당시 그 권력계층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을 이 이완이라는 사람에게 막 쏟아내면서 혼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완에게 허생이 이제 막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그때 당시 이 작품을 지은 작가 박지원 선생님, 실학자셨죠. 실학자이신 박지원 선생님이 그때 당시 실학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도 진짜로 실력을 키우고 신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당시 이 권력계층 무신 권력계층들은 어땠어요? 그 약간 구시대적인 봉건적인 사상을 계속 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만 하고 그런 어떤 쓰잘데기 없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비합리적인 그런 전통들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허생의 입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학습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337쪽에 학습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허생의 집에서 어때요? 아내가 자꾸 돈도 안 벌어오고 그냥 글 공부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계속 바가지를 긁죠. 바가지를 긁어서 허생의 처가 집안 형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생을 계속 나무라죠. 그랬더니 허생이 책을 딱 덮고 갑자기 나가버립니다. 왜 나갔을까? 갔더니 우선 변씨의 집으로 갑니다. 변씨의 집. 변씨의 집에 가서 뭘 했어요? 돈을 빌렸죠. 10만 냥을 만냥을 빌립니다. 만냥. 제일 조선에서 서울에서 가장 부자인 변씨의 집을 찾아가서 만냥을 빌립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려고 간 거죠. 변씨는 처음에 허생이 옷도 깨지자고 하니까 이제 그 변씨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은 저런 놈한테 돈을 빌려주냐라고 하지만 변씨는 허생의 그 당당한 모습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돈 빌려줘라. 내가 갚을 테니까 돈 빌려줘. 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변씨는 그 모습을 보고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구나 라고 하면서 흔쾌히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허생이 어떻게 해요? 안성으로 가죠. 안성으로 가서 안성에서 뭘 다 사버려요? 과일을 다 사버리니까 어때요? 그때 당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 지내 과일이 없어요. 과일 값이 폭등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가죠. 제주도로 가서는 그 말총이라고 하는 그 말꼬리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당시 양반들이 이렇게 머리를 묶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 말총을 이제 다 사들여 버리니까 말총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폭등해 버려서 허생이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어때요? 우리 조선의 그 약간 빈약한 경제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취약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경제가 흔들려 버리니 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섬으로 갑니다. 빈섬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 허생이 지금까지 생각해봤던 어떤 그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 번 돈을 가지고. 그래서 도적들이 많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도적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와 뭐 소를 데리고 와라.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빈섬으로 가서 어떤 나라를 짓습니까? 빈섬에 나라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내용에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장기도라고 하는 섬에다가도 이제 그 빈섬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잉여 생산물을 장기도에다가 내다 파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해외 무역에 대한 중요성도 거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빈섬에서 나라를 세우고 장기도와 해외 무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요. 빈섬에서의 그 나라가 자리가 잡히니까 허생이 이제 이 정도면 됐구나. 이 정도면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섬에서 이제 농사짓는 어떤 일반인들은 다 놔두고 글을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섬에서의 어떤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지식인들을 데리고 나와요. 왜? 뭐라고 그럽니까? 330쪽 보시면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 되지라고 하면서 당시 지식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을 또 여기서 보여줘요. 글을 알고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라는 그런 비판의식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빈섬에서 그 글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편안하게 안에서 이제 뭐 살았겠죠. 그러면서 돈도 다 가지고 갑니다. 돈 때문에 또 싸우니까. 그래서 빈섬에서 돈 다 버려버리죠. 돈 다 버려버리고 지식인들과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과 나와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빈섬에서 나와서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와요 이제. 다시 여기 우선 변씨의 집을 가죠. 변씨의 집을 가서 당시 만냥을 빌렸는데 얼마로 갔습니까? 그렇죠. 엄청 많이 벌었어요. 이 허생이라는 사람. 근데 그 엄청 많이 번 돈을 다 버려버리죠. 그죠? 그리고 다음 10만냥을 들고 와서 변씨의 집에 가서 변씨에게 다시 갚습니다. 만냥 빌렸는데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래서 변씨는 이제 이자까지 쳐서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허생이 그 화를 내면서 나를 돈만 아는 속물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끝까지 선비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바보 같기도 하고 이제 그 다양한 이 소설을 읽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있겠죠. 보면서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씨의 집에 손을 갖고 이제 허생이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인은 허생이 죽은 줄 알고, 그죠? 죽은 줄 알고 제사를 지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 날짜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허생의 처도 엄청 불쌍한 여인이죠. 갑자기 느닷없이 공부하다가 남편이 나가가지고 사라져서 몇 년 동안 오지도 않아. 죽은 줄 알고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허생이 집에서 이제 다시 지내게 되는데 이완이라는 사람을 이제 변씨가 소개를 시켜주죠. 이완이
그때 당시 조선이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고 있었어요? 오랑캐 침략을 받고 있었죠. 그죠? 그때 당시 청나라의 이제 청나라의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의 나라가 다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허생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오죠. 근데 어때요? 허생은 이완에게 세 가지 대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실과 훔쳐 건기의 기득권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어때요? 청나라의 문물을 교류해가지고 적을 알고 나를 하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청나라의 문물을 교류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선진 문물을 배워가지고 힘을 길러서 다시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완은 어때요? 권위와 어떤 체면을 중시하면서 그리고 예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다 거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허생이 이런 것도 참지 못하면서 어떻게 청나라에게 복수를 하고 조선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제 이완을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이 허생이 이완이 이 허생의 제안을 거절하니까 명나라는 그 집권층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크게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변씨가 다음 날에 허생의 집에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어땠어요? 허생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337쪽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쭉 이 작품 내용을 한번 우리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공부를 했는데 337쪽에 빈 칸에다가 한번 내용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338쪽부터 해서 이 학습활동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 분석하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